여든을 넘긴 한 노교수가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그의 강의는 30년 전보다 더 명료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깊어졌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더 좋아지는 건가요?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쓰는 방법을 알게 된 것뿐이네. 우리는 나이 들면 두뇌가 퇴화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느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려워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순을 넘긴 뇌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편성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경망이 만들어지고 오래된 기억과 새로운 경험이 연결되며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퇴화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뇌를 쓰는 방식이 여전히 젊을 때의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나 퍼즐 맞추기 같은 흔한 조언도 아닙니다. 예순 이후에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진짜 비밀은 뇌를 지키려 하는 게 아니라 뇌를 다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75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텅 빈 것 같아요.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그 공허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가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인지적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밤 동안 뇌는 쉬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전날의 경험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지우고 중요한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난 뇌는 마치 방금 대청소를 끝낸 방과 같습니다. 깨끗하지만 동시에 비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누가 보낸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뇌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막 깨어난 뇌에게 쏟아지는 정보는 마치 빈속에 매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채로 쌓입니다.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사고, 사건, 갈등, 논쟁. 뇌는 이런 정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아침부터 경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는 이 경계 모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순이 넘으면 뇌의 편도체, 즉 감정을 관장하는 부위가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접한 나쁜 뉴스 하나가 하루 종일 기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어제 있었던 좋았던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녁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것, 오랜만에 통화한 친구의 목소리, 창밖으로 본 햇살 한 줄기. 이것만으로도 뇌는 완전히 다르게 깨어납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릴 때 뇌의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곳과 판단을 내리는 곳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뇌가 연결하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뇌의 연결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는 남아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상태. 그런데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는 단순한 행위가 이 연결망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전자는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8%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성찰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의 성찰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향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성찰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 아침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뇌를 깨우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요즘 말이 잘 안 나와요. 분명 알고 있는 건데 막상 말하려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순간, 그 순간의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 우리는 이것을 기억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단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어에 이르는 길이 흐릿해진 것입니다. 뇌 속에서 언어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빨강, 과일, 가을, 맛있는 같은 수십 개의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연결망이 매우 촘촘합니다. 하나의 단어를 떠올리면 관련된 모든 단어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에 틈이 생깁니다.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해지고 자주 쓰는 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단어만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좋다, 나쁘다, 힘들다 같은 단순한 표현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단순한 언어를 쓸수록 뇌의 언어 영역은 더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언어를 풍부하게 쓸수록 뇌의 연결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보통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맛있었나요? 달콤했나요? 고소했나요? 부드러웠나요?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났나요? 이렇게 표현을 구체화하는 순간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맛을 담당하는 영역,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것. 말을 할 때는 언어 영역뿐 아니라 청각, 운동, 감정 영역까지 동시에 움직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종합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뇌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오히려 뇌는 더 굳어집니다. 같은 길만 계속 걷는 것과 같습니다.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말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 것 중 하나를 골라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세히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창밖에 핀 꽃 하나, 마트에서 만난 사람의 표정,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의 느낌,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히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기억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여러 영역을 연결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꼭 사람이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말해도 됩니다. 심지어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뇌는 누가 듣는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행위 자체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 필요한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무언가를 자세히 말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촘촘해질 것입니다. 오후 1시쯤 점심을 먹고 나면 찾아오는 그 졸음.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시간. 많은 분들이 이때 낮잠을 주무십니다. 혹은 텔레비전을 켜고 소파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뇌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이 20분이 하루 중 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액은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립니다. 하지만 이 졸음은 뇌가 쉬고 싶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뇌는 지금 오전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길 것을 선별합니다. 이 과정은 의식적인 생각이 줄어들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뇌는 우리를 졸리게 만듭니다. 의식을 낮춰서 정리 작업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잠드는 것, 다른 하나는 완전히 깨어 있는 것. 그런데 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반쯤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잠들지는 않지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상태.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디폴트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가장 창의적이 됩니다. 서로 관계없어 보이던 정보들이 연결되고 새로운 통찰이 떠오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도,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도 모두 이 디폴트 모드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창밖을 20분 동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목표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몇 분도 안 되어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해야 할 일, 걱정거리, 과거의 기억들. 괜찮습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때 뇌는 진짜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보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뇌에 다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점심 후에 텔레비전을 보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창밖을 바라본 그룹의 기억력 점수가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은 끊임없이 정보를 쏟아냅니다. 뇌는 이것을 처리하느라 정리 작업을 미룹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볼 때는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뇌는 드디어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잘 된 뇌는 새로운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의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는 것. 예순 이후에 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 그 시간은 하루 중 딱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점심 식사 후 창밖을 바라보는 20분. 마트에 갔다가 주차한 곳을 잊어버렸어요. 한참을 돌아다녔죠. 친구 집에 가는 길인데 분명 여러 번 갔던 곳인데 갑자기 헷갈렸어요. 공간 기억의 상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혹시 치매의 시작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신경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가끔 길을 헷갈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전혀 헷갈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공간을 기억할 때 단순히 지도처럼 저장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을 가는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뇌는 직진 200m, 좌회전, 직진 100m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꽃집 지나서 빨간 건물 모퉁이 돌고 큰 나무 있는 곳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집이 문을 닫았다면, 빨간 건물이 다시 칠해졌다면,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기억 속의 풍경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합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를 찾고 기억을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길만 반복해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마트, 같은 시장, 같은 공원.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점점 게을러집니다. 굳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일부러 새로운 길로 가보는 것입니다. 매일 가던 마트 대신 다음 블록에 있는 마트로 가보십시오. 매일 걷던 공원 대신 한 블록 옆의 골목으로 가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낯선 곳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불안감이 중요합니다. 낯선 공간에서 뇌는 깨어납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새로운 랜드마크를 찾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공간 탐색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 70대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길을 산책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매번 다른 길을 걷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길을 걸은 그룹의 해마 크기가 평균 2% 증가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입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주로 이 해마부터 손상됩니다. 해마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기억 용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단지 다른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집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골목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무섭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익숙한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탐험이 아니라 작은 낯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다. 하지만 예순 이후에 필요한 변화는 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한 블록만 옆으로 가보는 것.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6시.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으십니다. 저녁 뉴스가 시작되고 이어서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밤 10시가 되면 어느새 4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이 하루가 갔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뉴스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드라마의 줄거리를 말해 보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명 4시간 동안 화면을 봤지만 뇌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는 수동적 상태에 있습니다. 정보는 들어오지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뇌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뇌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점점 줄여갑니다. 근육과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기만 하면 뇌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서서히 잃어갑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작동한 기억만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을 아예 보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 간단한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중간중간 소리를 꺼보십시오. 화면만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소리를 켜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뇌는 수동 상태에서 능동 상태로 전환됩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텔레비전을 라디오나 오디오북으로 대체해 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듣기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답답할 것입니다. 화면이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만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상상력은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상상할 때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시각 영역, 청각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치매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 10년 동안 상상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한 분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상상하고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형태는 달랐지만 공통점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녁 6시 텔레비전을 켜는 대신 라디오를 켜보는 것, 그리고 눈을 감고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진리가 있다. 밤 9시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우십니다. 그리고 잠이 올 때까지 이것저것 생각하십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면 그 잠은 깊지 않습니다. 자주 깨고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뇌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잠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이 모든 것이 뇌 속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잠들기 전 뇌는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하고 장기 기억으로 옮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으면 뇌는 정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가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 마치 영화를 되감게 하듯이. 지금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 그 전에 이를 닦았다. 그 전에 뉴스를 봤다. 그 전에 저녁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꾸 빠뜨리고 순서가 헷갈릴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꾸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왜 거꾸로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루를 되돌아볼 때는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돌아보면 뇌는 재구성을 해야 합니다.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능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루의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한 수도원에서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매일 밤 하루를 거꾸로 되돌아봅니다. 이것을 성찰 기도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평균 수명이 일반인보다 7년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도 대부분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매일 밤의 이 역순 회상이 뇌의 해마를 강화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역순 회상을 하면 해마가 매일 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해마는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역순으로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자기 객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만듭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감정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밤 9시 하루를 역순으로 정리하는 5분입니다. 요즘 손끝이 자꾸 떨려요. 단추를 끼우기도 어렵고 글씨도 흐려졌어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지는 것. 이것도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근육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와 손의 연결이 약해진 것입니다. 뇌 속에는 운동 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운동 피질에서 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몸에서 손은 작습니다.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하지만 뇌의 운동 피질에서 손이 차지하는 부분은 거의 30%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우리는 쓰고 만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손의 움직임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문제입니다. 손을 정교하게 움직일 때 뇌의 운동 피질만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촉각을 담당하는 감각 피질, 공간을 인식하는 두정력, 심지어 감정을 담당하는 변연계까지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손을 쓴다는 것은 뇌 전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손을 점점 덜 씁니다.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요. 화면을 터치하면 되니까요.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뇌는 조금씩 잠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정교하게 쓰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콩을 하나씩 집어서 그릇에 옮기기, 바늘에 실 꿰기, 작은 글씨로 편지 쓰기, 단추 달기, 모두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우리가 평생 해온 일들. 하지만 나이 들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점점 피합니다.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뇌는 조금씩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뇌가 익숙해지면 자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를 깨우려면 조금씩 다른 동작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글씨를 쓸 때도 매일 같은 내용을 쓰는 것보다 매번 다른 내용을 쓰는 게 낫습니다. 뜨개질을 할 때도 같은 패턴만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무늬에 도전하는 게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익숙함이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지만 조금 어려우면 뇌는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순간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듭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은 뇌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손은 도구들의 도구다. 예순 이후 당신의 뇌를 깨우고 싶다면 하루에 딱 10분만 손을 움직여 보십시오. 바느질, 글씨 쓰기, 무언가 만들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크게 웃어 보셨습니까? 배를 잡고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던 게 언제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웃음을 잃어갑니다.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웃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웃을 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행복이 아닙니다. 동기부여입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뇌는 더 살고 싶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도파민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대부분 도파민 수치가 낮았습니다. 다시 말해, 웃음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웃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재미있어집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는 지금 뭔가 재미있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얼굴 피드백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펜을 입에 물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이를 드러내고 물게 했습니다. 웃는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그룹은 입술로만 물게 했습니다. 인상을 쓴 표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화를 보여줬습니다. 웃는 표정을 한 그룹이 같은 만화를 훨씬 더 재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표정이 감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부러 웃어보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크게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웃을 이유도 없는데 웃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입꼬리를 올리고 소리내어 하하 크게 3번만 웃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억지였던 웃음이 점점 진짜 웃음이 됩니다. 그리고 웃고 나면 기분이 실제로 좋아집니다. 웃음이 뇌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혼자 웃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것은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해마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웃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함께 웃을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거십시오. 오랜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젊었을 때 함께했던 우스운 일들. 웃음은 과거로부터 옵니다. 힘들었던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된 하루다.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하루에 한 번 크게 웃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것도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상의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가? 치매가 무서워서?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무엇을 겪었는지. 이 기억들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순이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뇌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합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0에 시를 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80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깨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뇌를 깨운다는 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았던 기억 하나 떠올리기, 말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점심 후 20분 동안 창밖 바라보기, 가끔은 다른 길로 걷기, 저녁에는 라디오 듣기, 잠들기 전 하루를 역순으로 돌아보기, 손을 움직이는 일 하나 하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크게 웃기. 이것들은 모두 5분에서 20분 정도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루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더 강해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뇌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운동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하다 보면 어느새 단단해져 있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이는 뇌를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뇌를 늙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예순 이후의 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실천해 보셨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